네, 제출하신 서면과 관련해서 잠시 재판부 검토가 있어가지고 개정이 조금 늦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구합 1678호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네,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특검 누가 나오셨나요? 예, 특별검사부 장우성, 파견검사 김성현, 안재욱, 이성화 출석했습니다. 네. 한덕수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잠깐만, 지금 김동윤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같이 누가 나오시는가? 예, 예, 박경문 변호사님. 네, 정진석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네. 네, 김주현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이호모 피고인 나오셨고. 네, 법무법인 성률의 이주헌, 김재형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두 분만 나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번 기일에 정의신문 절차를 진행했고요. 오늘도 정의신문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의신문에 앞서서 제출되어 있는 서면들 확인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는 5월 18일자로 네, 정의 신청서 내셨습니다. 이병호 신청서 내셨고요. 네, 같은 날짜로 의견서 증인 소환 필요 사항에 대해서 내셨고 5월 20일자로 특검 의견서 내셨습니다. 5월 21일자로 특검 의견서 내셨는데 21일자는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의견서들은 이제 오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내셨다가 일부 정리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변호인들께서 제출하신 서면 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피고인 측에서 5월 20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11번 내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정인 신청서 박성재 정인 신청서 내셨습니다. 네, 정진석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5월 21일자로 증거에 대한 의견서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주현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5월 21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내셨고요. 네, 이원모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5월 21일자로 증거 의견서와 증거 제출서 내셨습니다. 네, 증거는 정마의 5호점부터 9호점까지 증거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예. 뭐 특별히 의견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예, 이건 없습니다. 없으시면 네, 정마 5호점부터 9호점까지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제출하신 서면을 제가 쭉 확인했는데 혹시 뭐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재판부에서 그냥 검토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정진석 피고인 변호인께서 내신 의견서를 제가 봤는데 네, 의견서 3페이지부터 있는 증거 순번 749번, 769번에 대한 증거 의견과 관련해서 네, 766번 증거를 제외하고는 뭐 관련성이 없거나 네,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계시면서 판례를 인용하고 계신데 뭐 관련성 여부는 뭐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반대 신문권 부분은 판례의 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는가 좀 재판부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례에서 말하는 거는 당연히 반대 신문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증거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검토 대상이 되는 증거들은 사실은 공문서에 준해서 신용성이 확보되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 판례를 원용하시는 게 적절한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이제 반대 신문권 여부와 관련한 어떤 그 판례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 당시 각 그 증인신문 조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증언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모두 사실에 있는 이 일련의 뭐 헌법재판관 미임명, 임명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큰 스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두 사실이 그렇게 기재돼 있고 특검 측 의견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 증인신문 조서들은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에는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전후한 상황에 대해서만 증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반대 신문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연결되어 있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야 다른 사안과 달리 이 증인신문 조서들의 어떤 반대 신문권 보장 여부가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뭐 어떤 입장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그 재판부 입장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그 오늘 정의신문 말고 다음 정의신문은 이병우는 특검에서 신청하시는 거고 박성재는 변호인께 신청하시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정의신문에 앞서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 듣고 없으시면 정의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말씀 없으시면 정의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정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거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하시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최지현.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정의신문에 앞서서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특검 사건의 경우는 증인 불출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한테도 제재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 증인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건, 특검 사건의 모든 증인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준 변호사님, 제가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그 신문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직함하고 존칭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증거 목록 네. 순번 네, 200.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신문 절차도 중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질문하시죠. 증거 목록 순번 272번 진술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 2025년 12월 11일에 이 진술서 작성하셔가지고 특검에 제출을 해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예, 증인 이때 진술서 작성하실 때 증인 기억대로 사실대로 기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인께서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증거 순번 661번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 2025년 9월 5일 좀 올려야겠다. 해병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셔가지고 조사 받으셨던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증인께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 마치고 나서 증인께서 직접 서명 날인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망입니다. 증인 경력 좀 간략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하시고 로펌에서 장기간 근무하시다가 2021년 봄경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경선 캠프 대변인실에서 근무하셨고 끊겠습니다. 증인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경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5월경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 홍보수석실 부대변인으로 근무하시다가 2024년 1월 8일경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되어서 2025년 5월 15일까지 근무하신 건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 2022년 5월부터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고 선임행정관이요? 예, 홍보수석실도 선임행정관이라서 아마 그렇게 붙어서 예.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법률비서관으로는 근무는 안 하셨었어요? 예,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예,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셨고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경력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사항 생략하겠습니다. 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그 법률비서관 업무 중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이 법조인과 관련된 대통령의 인사에 법률비서관이 뭐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맡았던 점 중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아시기에는 없었던 거예요. 증인 경험상으로는. 예, 제 업무 분장이 아니었는지 제가 아는 한은 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절차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이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초기에는 이관섭 비서실장과 근무하다가 2024년 4월경부터는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근무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근무하다가 2024년 5월경 퇴직하고 그 이후로는 인사기획관은 공석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기획관의 업무는 뭡니까? 사실 저도 상사라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사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기획관 공석 후에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그 인사제도비서관실과 인사비서관실이 일종의 이동을 해서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인사제도비서관실과 인사비서관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0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비서관이 어쨌든 하던 업무가 있었을 텐데 인사비서관 공석된 이후로는 누가 인사기획관 업무를 수행한 겁니까? 인사기획관 말씀이시죠?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기획관께서 그 공직 경력이 좀 기셔서 이렇게 인사 관련된 제도나
이런 점들을 좀 정통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인사제도비서관실이 인사비서관실보다 선임이었는데 인사제도비서관실을 통해서 좀 총괄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일부 업무는 인사제도비서관실로 흡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의 인사 관련된 재가 사항이 있으면은 기획관 재직 시에는 재가를 직접 기획관이 대통령을 뵙고 그 재가를 좀 안내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획관이 공석이 된 이후에는 그 업무를 인사제도비서관이 맡아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 추천 관련된 사항은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업무를 총괄하긴 했습니다만 담당 행정관들이 수시로 기획관께 직접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획관이 안 계신 후로는 특별하게 그런 추가 보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그리고 보고받은 기획관께서 추천안에 대해서 평소에도 저와 대화를 나누셨지만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별도로 피드백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사실은 추천 관련해서는 기획관 역할을 어느 분이 맡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12항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110번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2 비서실장실 업무분장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 이제 업무분장인데요. 비서실장 직속으로 여러 비서관들 계시고 인사비서관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있는 거 맞죠? 네. 예, 여기서 인사비서관 업무가 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109번 대통령 비서실 직제 중 제6조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6조 보면은 제1항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이 인사위원회를 둔다. 2항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 제3항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 행정관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잘 아시는 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3항에서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 행정관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한 이 비서관이 인사비서관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인사제도비서관은 이제 어떤 제도비서관이요? 인사제도비서관은 어떤 업무하는 역할입니까? 아까 기획관 업무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본적으로 모든 인사 사안에 관한 대통령의 재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재가라는 것은 결국은 법률상 그 인사가 그 발효되기 위한 어떤 마지막 그 조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해져서 인사 제도에 관한 그런 전문가를 그 기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인사혁신처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그 인사제도비서관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무원의 인사 중에 공무원의 여러 가지 복지나 어떤 그 일반적인 운영, 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비서관이 별도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와 접점이 없어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4항에 보면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어떤 내규 같은 것이 있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 증인께서 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신 것 추가 질문입니다. 증인께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신 거 제가 말씀드려 볼 건데 이 내용이 맞나 들어보세요. 증인께서 이제 이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내부 규정이 짧게 있는데 위원장은 비서실장이 되고 필수 구성원은 인사기획관, 정무수석 정도였고 인사기획관 퇴사 이후에는 정무수석, 민정수석이었는지 그랬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한 인사추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었고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석급 이상이 참여한다 정도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17항입니다. 인사비서관으로서의 그 증인의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통상적인 업무 어땠는지 좀 시간 순서로 업무 진행 시간 순서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고위직 공무원 관련된 인사 추천 부분을 제가 그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업무 절차가 해당되는 부처나 소관수석실 그리고 직위의 특성에 따라 좀 많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로 하는 업무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부처나 아니면 소관수석실에서 그 고위직 공무원 관련된 인사 그 수요가 있을 경우에 관련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토대로 그 저희도 후보자가 이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한지 검토를 하고 또 부처와 수석실의 의견을 추가로 취합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인사 시기 관련해서 또 이제 부처 수석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보고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인사 후보자들 이제 검증도 그 저희가 이제 검증 절차 시작할 때 그 일반 고위직 공무원 관련된 경우는 부처에서 아마 검증 서류를 받아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보내드리는 그런 업무까지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보고 시기도 수석실이나 아니면 부처에서 좀 원하시는 시기를 따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보고 시기가 잡히면 취합해서 비서실장께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인사보고 대통령 인사보고를 잡아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일단 일반직 고위공무원 절차는 그 정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정무직이나 조금 특수한 직위는 약간 좀 다르게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정무직은 그 부처에서 이제 인사 그 수요가 올라온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먼저 인사 수요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정무직 그 전문성 위주로 후보 풀을 좀 만들어 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인사 수요가 생기면 예를 들면 그 어느 분이 뭐 사의를 표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인사를 어느 그 고위직을 하자, 그 정무직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 그 후보 풀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뭐 수석이나 아니면 대통령께 그 의견을 받고 또 후보를 추가로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를 그 검증을 의뢰를 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사비서관실이긴 한데 모든 부처의 모든 직위에 관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보안이 중요한 직위라던가 원래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그 보안 업무가 많은 그런 직위들의 경우에는 인사비서관실이 그 후보풀을 검토한다거나 이런 것이 별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대체로 그것도 직위마다 약간씩 다르긴 했었는데 대체로 그 후보가 정해진 후에 저희가 인사 사안을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 정도를 도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 설명해 주셔서 18항은 생략하고요. 그 19항을 조금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제가 증인께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짧게 좀 드려볼 건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들어봐 주세요. 정리를 하면 증인의 업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와 관련해서 각 부처, 대통령 비서실 소속 각 수석들, 국가안보실 차장 등으로부터 여러 경로로 후보자 추천 받으시고 인사비서관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력 등 기초적인 검토를 하시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적합 여부를 보고하시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승인하면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국가안보실 추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사안이 있었다. 그리고 보고는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증인이 대통령에게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대통령께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검증을 진행하자라고 하면 인사비서관실이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를 하시고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인사검증 결과를 회신 받는다까지로 제가 파악했는데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그 제가 한 업무랑 일치하는데 몇 가지 조금 그 제가 약간 정정해 드렸으면 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 안보실에서는 저희가 저희 실에서 안보실 차장들을 접촉해서 뭔가 의견을 받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보실 인사는 그 혹시 안보실장께서 가끔 저한테 직접 예를 들면 특임공관장 같은 후보들을 직접 그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었는데 네. 일반적인 인사안들은 그 담당 행정관이 그 담당 그 안보실의 해당 비서관이나 아니면은 담당 행정관에게 연락을 해서 안보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그 채널로 의견을 주로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인사비서관실은 군 장성 관련된 인사는 하지 않아서요. 그 인사비서관실에서는 그 안보 2차장실 인사는 특별하게 국방부의 일반 군무원 관련된 인사는 그 인사는 같이 검토는 했어서 아마 그쪽은 했었을 텐데 그 군장성 관련된 인사는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사추천위원회로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것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던 적은 제 기억에는 명확히 없고 그냥 인사보고라고 안에서 모두들 칭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도 그 정무수석 필수이시긴 한데 좀 외부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못 오시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보실 인사가 있는 경우는 안보실장을 직접 모셔서 좀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은 그 별도로 진행이 되기는 됐었는데, 그러니까 안보실장님이 최종 의견을 주시면 그 안건을 그 비서실장께 사전 그냥 보고 안건 정도로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었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께 추가로 피드백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합쳐서 대통령께 인사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검증 여부는 검증을 반드시 그 보고 후에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간혹 저도 이제 정확히 경위는 모릅니다만 소관 수석실이나 이런 곳에서 아주 고위직 공직자라도 대통령께 보고되는 그런 자리라도 그냥 일단은 검증을 좀 먼저 해보고 그 후에 검증 결과에 따라 좀 후보를 바꾸고 싶다고 그 부처나 소관수석실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검증이 안 되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후에 저 검증에 합격한 후보자들 위주로 보고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이제 통상적인 업무를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그 국가 안보실 관련된 사항은 증인께서 이제 정정해 주시겠다 한 게 맞고, 나머지 사안들은 통상적으로는 제가 이해한 게 맞긴 합니까? 이례적인 상황은 또 여쭤볼 거거든요, 뒤에서. 네, 통상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저 말씀 중에 그 추천위원회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제가 인사 보고로 주로 진행이 됐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증인 이게 그 수사 과정부터 법정까지 보면 인사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인사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실무하시는 분들도 이 모임이나 회의의 명칭을 좀 다르게 쓰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증인께서 사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 기본적인 질문인데, 인사 수요 발생했을 때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 추천한 후보자를 결정해서 인사 검증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검증 결과를 인사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 절차 자체가 좀 혼합돼서 이루어져가지고 단계별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자 추천 자체가 그 추천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좀 그 특별한 정무직이나 아니면은 저 특임공관장 같은 그런 좀 특별한 일반직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후보 추천 절차와 검증 그 보고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분되는 명확하게 통상적으로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절차라고 보면, 후보자를 부처든 이제 특정 이제 소관 수석실 등에서 후보자 추천을 하면, 통상적인 절차 말씀드릴게요. 예외 말고 부처나 수석실에서 인사수요 발생했을 때 후보자 추천을 하고, 그러면 그 후보자에 대해서 증인이 1차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거라고 증인께서 표현하셨던데 기초적인 거 검토하셔가지고 이 후보자가 애초에 당연 결격 사유가 있다 이런 게 아니면은 문제가 없으면 증인께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후보자 일단 기초적인 부분은 문제 없으니 검증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하는 절차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보고하겠죠.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하고 대통령께서 최종 오케이 하시면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의뢰하시는 거 맞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자꾸 일반적인 걸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네. 그 이례적인 사례는 이제 그 반대 신문 때 엄청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사례로 기준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인사 검증 결과를 공직기관 비서관실로부터 인사 비서관실이 보고 받으시면 보고는 아니죠. 이 전달 받으시면 그 검증 결과를 가지고 인사 보고라는 것을 열어서 필수 참석위원인 정무수석 등 계신 자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께 그 인사 검증 결과 보고하는 절차 거치죠. 예, 근데 검증 결과를 보고 그 검증 결과는 이제 검증 결과서가 저희한테 오는 직위의 경우는 오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 자체를 대통령께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냥 저기 보고 자료에 간단하게 문제가 없는 후보자의 경우는 문제 없다고 표기만 해두고요. 예. 그리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발견이 되면은 그냥 예를 들면 뭐 다소 부담 뭐 이런 소위 주문에 해당되는 그런 결론이 있는데요. 그거 정도 표기를 하고 그 사유를 간략하게만 저희는 뭐 한 문장 정도로만 좀 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다소 부담이나 부담 사유에 대해서 약간 대통령께 아니면 뭐 비서실장께 조금 심도 있게 보고를 드려야 하면 그 점은 조금 좀 개인에 관한 어떤 조금 더 보완을 요하는 그런 논의일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아주 자세히 보고 드리기보다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 그 일반적인 경우는 제 말이 맞죠.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 증인 인사 공직기관 비서관실로부터 검증 결과를 받는 게 검증 보고서를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증인 말씀은 그 검증 보고서를 인사 보고 테이블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 검증 보고서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정리된 내용을 보고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인사비서관실에서 준비하는 보고는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뭔가 보고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검증 보고서가 보고되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증인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홍초로 정무수석이 나오셔가지고 인사비서관이 이 옆으로 넘기는 책자 같은 거를 인사위원회 때 주면은 거기 보면 부담 이런 걸 본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옆으로 넘기는 그런 책자 같은 식으로 요약해서 제공을 하셨던 거예요, 인사비서관실에서? 예, 아마 책자라고 기억하시는 거는 제가 그냥 스테이플러를 약간 옆으로 찍어서 아마 그래 기억하셨을 수는 있고요. 그냥 인사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사 검증 보고서를 인사 보고 때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인사검증 보고서를 인사 보고 때 나누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 기억이 맞으면 같이 보고에 들어가시는 민정수석실에서 필요한 경우에 가져오시기는 하는데요. 그 내용이 워낙 좀 개개인에 관한 개인 정보라던가 개인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 문서는 전체에 그렇게 회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보고가 됐어도 별도로 대통령께만 좀 조용히 보여드리는 그런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20방입니다. 그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시면서 증인이 참석자들로부터 비밀준수 서약서 받아서 보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 보고할 때 혹시나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해당 사안 기밀인 거 모두 아시지만 그냥 좀 어디서든 좀 기밀로 잘 유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확약서 기밀 유지 확약서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인사 보고라고 또 하셔가지고 증인 일반적으로 이 회의가 열렸다라는 전제에서요. 인사를 추천하는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검증은 빼고요. 검증 끝나고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이제 회의가 열린 적이 있으니까 회의가 열렸다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이례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 모인 회의를 인사추천위원회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저 보고를, 그러니까 추천을 위한 회의가 보고가 따로 있고 검증 결과 보고를 위한 회의가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인사 보고를 가능하면 적어도 한 1-2주일에 한 번은 잡아서 인사 관련된 사안을 전부 보고를 제가 핸들하는 한에서는요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고 그 자리에서 그냥 관련된 사안들이 함께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가 회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또 들어봐 주세요. 인사 보고란 이름으로 회의가 개최된 거고 증인께서 이제 준비를 하셨다는 거고 그 인사 보고에서 추천 논의도 하고 검증된 사람이 있다면은 검증 결과도 보고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인사 보고라는 이름으로? 네, 인사 보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는 만약에 검증 결과가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한데 하나의 사안을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1급 직위에 후보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명 보통 이제 복수로 검증을 합니다. 부처에서 복수로 보통 올려서요. 그래서 그 두 후보에 대해서 수석실에서 별로 이견이 없으시고 동의를 하시면 그 두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께 일반적인 경우는 미리 2명이 추천됐습니다. 이 직위에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명에 대해서 검증을 먼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 검증 결과랑 합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후보가 둘이 올라왔습니다라고 대통령께 그냥 보고를 드리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시고 부처의 의견을 웬만하면 존중하셔서 부처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후보를 그대로 낙점을 지금 해줄. 저기 네. 죄송한데 네. 그렇게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정진석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후보자 추천 당시부터 인사비서관한테서 보고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자 어떠냐 했고 논의했고 결정했고 증인도 후보자 관련해서 정진석 피고인 비서실장한테 가가지고 기초적인 사안 검토하고 말씀드리고 보고 드린다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추천 때도 인사 보고가 열린 사례를 좀 예를 들어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인사 보고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인사 추천도 논의했고 검증 결과도 논의한 사례를 예로 좀 들어봐 주세요. 어떤 절차인지. 예, 그러면 내내 그냥 병행되는 건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1급 사례에서 검증 시작하기 전에 미리 후보를 2명을 복수의 후보자를 비서실장 보고 후에 대통령 보고에 포함시켜서 후보를 보여드리고 그 후에 별 의견이 없으시면 검증을 착수를 하고요. 잠깐만요. 그럼 그것도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인사 보고 자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 이제 필수 참석 수석들이 배석하시고 그 자리를 상정하신 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정무수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일정이 없으시면 오셨었고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 계셨었고 소관수석은 꼭 좀 자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소관수석께도 그 자리에서도 의견을 좀 직접 대통령께서 확인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예, 다음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런 자리에 예를 들면 종전에 보고했던 다른 1급 직위에 관해서 후보자들 검증 결과 만약에 문제가 없었으면 사실 재보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1순위 후보자로 그대로 문제 없음으로 바로 재가 절차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고를 드렸는데 1순위 후보자나 아니면 1, 2순위 후보자 모두 뭔가 좀 검증상 어려움이 발견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그걸 표기를 해서 대통령께 다시 보여드리면서 그럼 이분들 중에 한 분을 할지 아니면 제3의 후보를 발굴을 추가로 부처와 해야 할지에 관해서 좀 결심을 받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예. 했습니다. 지금 결심 받는 그 자리도 인사 보고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상정하신 네.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제도 비서관은 어느 단계에 개입을 하는 겁니까? 인사제도비서관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임명하시기로 한 후보가 결정이 되면요. 결정이 됐다 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미 1순위 후보자를 추천에 해당되는 그런 절차에서나 정하신 경우에 그 1순위 후보자가
검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인사제도비서관실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도비서관실 쪽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군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도비서관이 재가 절차에 들어가게 돼요. 예, 법적 절차는 그 제도 쪽에서 다 챙겨야 하는 것이라서요. 예, 그 후로는 제도비서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 검증 보고서를 이제 증인이 인사 비서관으로 받으면 그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데 또 이렇게 전달을 하거나 보고하기도 하는 겁니까?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직접 보고를 하거나 전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 결과가 완성이 되면 인사비서관실에 그 완성되는 검증 보고서를 보내주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담당 행정관이 검토를 하고 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저한테 굳이 그 자체를 보고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뭔가 좀 논의할 사항이 있는 그런 후보의 경우나 뭐 아니면 뭐 다소 부담 이런 사유가 발견된 경우는 저한테 다시 보고해서 좀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그 치유가 가능한 그런 사유가 다소 부담 사유로 뜬 경우는 제가 가끔 다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혹시 뭐 재산관계상 좀 치유가 금방 가능하실 것 같은 그런 사안인데 요게 이분께 요거를 급하게 좀 치유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도 되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해서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좋다고 의견을 주면 저희가 다시 부처를 통해서 그 후보자 본인 의사를 묻고 그리고 정리 후에 혹시 진행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부처와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사실은 저희 인사비서관실에서는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대로 그냥 인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인사검증 보고서를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비서관이 안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아예 없는 후보자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뭐 특정 수석한테 보고한다든지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든지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런 절차는 저희 인사비서관실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순서상 뭔가 그 검증 시작 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했을 때 특이한 상황이어서 뭔가 뭐 검증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거나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아예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거를 다시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 앞에 대답하실 때 인사 보고 시에 인사 검증 보고서를 들고 와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니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증인이 아니고 딴 분이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제가 하진 않았었고요. 그 주로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안은 사실은 굳이 보고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때 인사 그 보고가 잡히면 보고 아이템을 항목을 제가 쭉 본 다음에 그 검증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민정수석실에 이런 후보자들 이번에 보고가 들어가는데 그 관련돼서 좀 의견 주시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그 별도로 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인사검증 보고서를 민정수석한테 들어야겠네요. 그걸 보고 그거는 의견을- 제가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그냥 그 요청 뭔가 이렇게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 정도로 요청을 별도로 드렸었고 그때마다 그 모든 다소 부담이나 부담되는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제 기억이 맞으면 그 검증 결과서를 꼭 대통령께 보여드린 건 아니었고요. 대통령께서 일반 공직자인 경우는 직접 보자고 말씀하신 경우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사실 정무직의 경우는 좀 그 이제 아무래도 청문회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좀 다소 부담이나 부담 사유가 있으면 좀 더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일반적으로는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는지 뭐 어떻게 보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가볍게 개진하는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증인이 민정수석한테 관련 내용을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로 증인 역할은 끝나는 거네요. 예, 근데 수석께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요. 공직기강 비서관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 담당 행정관들 통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미리 전해드리거나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럼 기억합니다. 증인이 민정수석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이 점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달하면은 네. 나머지 절차는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필요하다기보다 이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사실은 후보자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상 약간 더 고려할 점 발견됐다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역할은 그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문제된 후보자가 포함된 인사안이 이번에 보고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그 용어를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인사 검증하고 인사비서관실로 보내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 검증 보고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혹시 가능하시면은 그 결과 보고라고 할 때 그 용어를 검증 보고서로 좀 통일해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증인께서 인사 보고 때 검증 결과를 보고하실 때는 그거는 증인이 실무와 관련해서 판단해서 얘기할 문제이지 그 용어를 그런 식으로 정의해 버리면은 통일성 있게 말씀해 달라고 한 거고요. 검증 보고서는 공문서에 나와 있는 명칭이니까요. 그 공문서를 공문서 이름대로 검증 보고서로 말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도 용어를 그 공문서 이름이 검증 보고서인데 증인이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바로 잡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증인의 기억에 의해서 판단이 기억이 아니고 공문서 제목입니다. 그래도 뭔 그대로 봅니까? 공문서 제목이 검증 보고서인데 그걸 증인이 검증 보고서라고 읽으면 안 되죠. 증인이 검증 보고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예, 양측 의견을 알겠습니다. 통일해버리면은 네, 네. 모든 경우에 그렇게 오해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떻게 표현할지는 증인한테 맡기는데 제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뭐 추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보고라든지 뒤에 검증 결과 후에 보고를 지금 구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인사 검증 후에 보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을 어떻게 쓸지는 증인이 결정하시고요. 네. 예, 그냥 확인차 말씀드리면 그 사실 문서 제목이 적혀 있질 않았어 가지고 그래서 검증 결과를 담은 그런 보고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이니까 그걸 고려하셔가지고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명칭이 어떻든 간에. 예. 증인께서 인사 보고 때 이제 검증 결과를 이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스테이플러를 옆으로 찍어서 이제 옆으로 넘기는 식으로 돼서 아마 책자라 표현하셨을 거라 했잖아요. 그때 작성하신 그 서류에 문제 없음, 뭐 부담, 다수 부담 있으면 이제 간략하게 기재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재하는 근거가 되는 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넘어온 그 검증 보고서를 보고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을 문제 없음 때는 어느 정도고 부담, 다수 부담 이렇게 좀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느 정도로 쓰는지 좀 말씀 좀 자세히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문제 없음이면 사실은 전혀 더 이상 추가 기재는 없고요. 그 다소 부담인 경우도 그 자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자세히 좀 적지는 않고 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면 사실 별도 논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줄 정도로 어떤 분야에 관한 문제인지 정도를 좀 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부담이나 다수 부담이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인데 이 보안이나 개인정보 때문에 간략히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심도 있는 논의와 이 논의를 나누는 거는 어느 절차에서 어떤 인원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그 일반직 고위직 공무원을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그 절차는 그렇게 되면 보통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검증 결과서를 대통령께 보여드리거나 아니면은 구두로 그 인사보고에 참석하신 민정수석 공직기강 비서 민정수석께서 아마도 그 말씀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민정수석 안 계실 때는 그 민정수석실이 없을 때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인사보고 참석했다던데 맞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랬던 것 그럼 같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께서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인사보고 참석했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민정수석실 생기고는 민정수석이 당연히 참석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쟁점이 있을 때는 인사 검증을 담당한 부서가 설명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이제 뭐 부담 사유가 있어도 사실은 여러 전문성이나 이런 그 이유로 그분을 꼭 기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검증 부담 사유에 대해서 수석실, 그러니까 담당 소관 수석실, 정책수석실하고 사전에 좀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수석도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증인 21항입니다. 증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와 관련해서 청문직, 비청문직, 재산 공개직, 재산입니다. 오타입니다. 재산 등록직 등으로 구분해서 인사 검증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이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그 청문직 인사는 몇 번이나 관여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횟수로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청문직이면 사실 장관급이실 텐데요. 제가 횟수를 전부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여하신 적은 있고요. 그 절차에. 예.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례적인 부분을 제가 또 뒤에서 여쭤보겠다 한 건데요. 그 다른 직위들과 비교해서 이 청문직 인사는 당연히 좀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문직 인사의 경우에는 추천부터 임명까지 절차가 지금까지는 통상적인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요구를 했었고, 그럼 청문직 인사의 경우에는 이 추천부터 임명까지 절차에 좀 특별한 이례적인 사정 같은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청문직의 경우는 그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일반적인 행정부처, 행정각부 청문직의 경우에는 인사비서관실에서 평소에 인재 후보 풀을 좀 만들어 둡니다. 그러다가 그 뭐 수요가 생기면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그 뭔가 어떤 인사를 해야겠다, 후보를 한번 봐라 하시면은 그때 그 후보풀 가지고 이제 소관 수석실하고 상의를 하기도 하고요. 소관 수석실에서 조금 더 그 후보 추천을 받기도 하고 해서 모아진 후보풀을 가지고 그 비서실장께 보고를 드리고 또 대통령께 다시 좀 논의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하고자 하는 그런 후보를 하나 또는 복수로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정해주시면 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그 결과 보고는 사실 저희가 그 일반 인사 보고에서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그냥 그 같이 이제 보고에 계셨던 예를 들면 공직기강비서관이 늘 계시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그냥 알려주셔서 그러면 그 바로 지명을 위한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비서실장께 상의 드려서 지명을 위한 절차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제가 그 사안마다 달라서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약간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청문직 검증을 쭉 하다가 별 소식이 없이 또 다른 후보자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좀 그 정형적으로 이렇게 인사 추천 절차가 이루어지진 않았었습니다. 주로 대통령께서 그때 좀 여러 가지로 생각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수석이나 이런 분들과 논의를 하시다가 후보가 그 조금 정해지면 그러면 검증을 하고 또 문제가 없으면 또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하시고 이런 절차가 좀 별도로도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청문직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은 당연히 하잖아요. 검증 절차 자체는 하는데 검증 결과에 대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검증 보고서 받아 보셔가지고 인사비서관실에서 통상적인 절차와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통상적인 절차와 같이 인사 보고서 보고한 적도 있고 보고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좀 기억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았을 텐데 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장관 후보자를 검증을 시작하고 나서 결과를 제 방에서 취합해서 다시 재보고 드린 기억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예. 조금 그 점은 명확하진 예.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검증을 했을 때 검증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누군가가 임명권자에게 해야 되잖아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인사비서관실이 청문직은 증인 기억에 관여한 기억이 별로 없으시면 그 검증 결과 보고서를 결국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랑 민정수석이 인사 보고에서 보고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 점도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는 청문직 후보자는 사실 그 후에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그냥 그 바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제가 내부에서
예를 들면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비서실장께 이거 바로 뭐 지명 절차로 들어가시는 거냐 하고 여쭤볼 수는 있는데요. 그 보통은 지명 시기나 그러니까 지명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딱 그 관리하는 그런 절차에서 정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청문직은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고 검증 결과도 그 이게 완전히 문제가 없어서 임명하기로 거의 결정이 되고 그 검증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아예 인사비서관실로 통보가 되면 그 후에는 일반적인 절차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어려운 후보자로 확인이 되면 그러면 사실 그 굳이 그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견된 후보자의 검증 결과서를 굳이 제 인사비서관실로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확히 그 점에 대해서 기억을 아니 증인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예. 자꾸 기억이 좀 명확하지 않으셔갖고 상황을 상정하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 청문직에 대해서 이 문제없음 의견으로 검증 결과를 냈어요. 근데 인사비서관실로 안 넘겨준 사례라고 쳤을 때 그 검증 결과를 인사권자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냐고요? 그러면 인사비서관이 안 하신다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후보가 문제가 없게 되어라는 말씀을 굳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 진행을 하자고 어떤 그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점을 제가 당연히 모르고 이제 절차가 있어야 있어가지고요. 되잖아요. 예, 예. 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가 돼야 결정을 하시잖아요, 인사권자가. 근데 인사비서관실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인이 아시냐는 거고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시면 되는데 네. 아시냐는 거죠. 그 일부 제가 받은 그런 그 검증 결과 보고서를 받고 제가 직접 처리한 사례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에서 그렇게 처리가 됐었는지 조금 기억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진술서에도 적어드렸는데 뭐 김문수 그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좀 그 되게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던 기억은 좀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그 후보 결과 임명이 가능한 걸로 제가 그렇게 결과를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증인께서 검증 결과 받아 보셔서 네. 일상적인 절차였다는 건 증인이 인사보고에서 보고하신 걸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김문수? 인사보고에서 보고하진 않았고요. 청문직의 경우는 사실 그 저기 좀 시기나 날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요.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보고는 한 1, 2주에 한 번씩 조금 웬만하면 약간 정기적으로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청문직은 좀 별도로 돌아갔었습니다. 예, 급하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그냥 좀.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궁금한 게 증인께서의 추측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인사비서관실이 청문직에 대한 검증 결과를 안 받아봤을 때 있잖아요.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안 받았을 때 그때 검증 결과 보고에서 누가 어떻게 논의하냐고요. 인사보고가 증인이 안 하셨으니까 인사보고 안 열린 거잖아요. 증인이 안 하셨으면. 예, 제 인사비서관실 주재하는 인사보고는 안 열린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증인이 개입하지 못했을 때, 관여하지 못했을 때 청문직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보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 후보자가 결정되고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한테 검증 결과 보고가 넘어오지 않으면 네. 증인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한테 검증 결과 보고 검증 보고서 넘어왔을 때여야 증인이 자료 준비해서 인사 보고를 하셔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그리고 배석자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증인한테 그 애초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넘어오지 않으면 증인은 어떻게 그 결과가 상부에 보고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실 수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안 관련된 보안이 필요한 어떤 직이나 그런 부처의 경우에 좀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 보고서를 못 받았다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사비서관이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당연히 그 결과를 이제 받으실 텐데 보고서를 못 받았다는 거는 인사검증을 인사비서관에서 요청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대부분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인사비서관실에서 그 전에 추천 절차에 어떻게 됐던 간에 인사비서관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그 자료를 그 기초적인 어떤 검증 관련 자료를 받아서 넘겨준 경우에 그 결과가 오지 않고 그 후보가 그냥 문제가 생겨서
그대로 그냥 그 후보는 드롭된 경우가 있는지는 사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비서관실에서 검증에 착수하지 않고 인사비서관실이 모르는 상태로 그 후보가 정해지고 검증이 진행되면 그 경우는 검증 결과가 보통은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인사검증을 인사비서관실에서 요청했는데 결론이 안 온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후보, 그러니까 청문직 장관의 경우에 어떤 분들께서 뭐 드롭이 되셨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사실 기억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예, 인사검증 예.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예, 하는데 예. 기억은 명확치 않다 이 예,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냥 아마도 당연히 청문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그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검증하시는 측에서 적절한 그 다음 조치를 취하셨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특별하게 누가 그 왜 검증이 안 되고 있는지 인사비서관실도 좀 챙겨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그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그 좀 요청을 속도를 내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하거나 경과를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인사하는 대부분 그 부처의 일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들이 안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청문직의 경우는 그뭐 대통령께서 직접 그 주재를 많이 하시는 인사안이기 때문에 속도에 관해서 특별히 저희 인사비서관실을 통해서 요청을 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제 일반적인 경우랑 지금 청문직이랑 좀 다르게 이제 좀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 일반적인 경우는 인사검증 보고서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면 다시 공직기관 비서실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걸로 이제 정인이 입장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인사 보고 시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정인 준비하시고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하시고 추가적인 분은 이제 공직비서관실에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청문직의 경우에 인사검증 보고서상 뭐 약간 문제가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그 점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부담이 있는 후보자라도 당연히 그 전문성의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해서 정무직으로 지명을 하실 수는 있는 거라서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일단 보고는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예, 내용이라고. 근데 그 보고 자체가 특별히 제가 어떤 특별한 보고를 별도로 제가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사보고 후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사안이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인 경우는 인사 보고 시에 이제 그 간단하게 결론을 이제 표시를 해서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걸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소관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하시거나 뭐 민정수석이 설명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도 이제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근데 그 청문직의 경우는 지금 일단 기존에 정인도 개별적으로 뭔가 보고한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서 개별적으로 뭘 보고를 드린다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맞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인사비서관실 주도로 청문직에 대해서 단독으로 개별 보고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검증 내용 저희가 그걸 만약에 인사비서관실이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보고할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공직기강비서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뭐 시기상 괜찮다면 그 인사보고 말미에 별도로 몇 명만 남아서 논의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그 인사비서관실에 오지 않은 건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24, 25 생략하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 그 인사비서관실이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이제 인사검증 의뢰하는 사안에서 그 의뢰 절차하고 그 결과 해심 받는 절차, 이 행정관들 실무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좀 워낙 실무적인 부분이라 제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처에서 보통 검증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서류, 예를 들면 검증 동의서 같은 서류를 그 승진 후보자들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그걸 인사비서관실로 보내주면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 서류를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전달해서 검증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검증 결과가 나오면 검증 결과서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비서관실로 그때그때 나오는 것마다 보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행정관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주량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서원식은 자신이 후보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받는 등 업무 수행했다고 진술하는데요. 그 후보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받는 절차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사비서관실이 부처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직접 받는 경우도 있나 본데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어떤 경로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부처 일반 고위직 공무원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별도로 동의서를 추가로 받는지 이런 점들은 아니면 직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직접 후보자한테 개인정보 동의서 받는 그 관련 사항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 모릅니다. 그 증인께서 아시는 거는 인사비서관실이 이제 각 부처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승진 예정자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 개인정보 동의서 받은 거를 이제 전달 받으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워낙 실무적인 절차라 사실 제가 예. 직접 지식이 없어서 좀 아. 부족할 수 있는 점은 좀. 그럼 혹시 인사비서관실이 후보자한테 직접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사실 아닙니다. 증인께서 예, 아시는 예. 거는 부처로부터 이제 넘어오는 건 알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고위직 공무원은 분명히 그런데요. 예를 들면 청문직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항입니다. 예, 29항 생략하겠습니다. 30항, 31항 생략하겠습니다. 32항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인사 보고에서 그 자료 생산해서 보고하실 때 문제 없음, 뭐 부담, 다수 부담 이건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검증 의견이잖아요. 검증 결과잖아요. 그 별개로 그때 인사 보고 때 증인이 검증 결과 보고하실 때 증인의 의견도 뭐 개진하시는 거라는 이런 거 있습니까? 자료 검토한 다음에 증인의 의견. 검증 결과 말씀이실까요? 예, 검증 결과를 보고하면서 예컨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결과 온 거는 부담인데요. 증인께서 검증 보고서 받아 보시잖아요. 검증 보고서 받아 보시고 검토했더니 요거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부담 의견 냈지만 요거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라고 증인 의견도 제시하시냐고요. 그거는 그 보고 흐름상 제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건 상정만 했고요. 예. 사무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대통령께서 보고 받으실 때 저한테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묻진 않으셨습니다. 예. 증인도 제시하신 적 없으시고요. 증인 예, 기억. 제가 제시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작성하는 검증 보고서 등 인사 검증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서 기록관으로 이관되더라고요. 인사 보고에서 사용되는 자료도 대통령 기록물로서 기록관으로 이관됩니까? 그거는 그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추천 절차에서 일반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그 자료들이래 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사는 그 최종 결정돼서 대통령께서 임명 재가를 하실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결론은 알겠는데 검증 보고서라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보내주는 거는 기록관실에 다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압수수색도 확인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증인이 아시기에는 기록관실 그 증인이 인사비서관실에서 생산하는 자료는 이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5항은 제시 안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 아까 여쭤본 것 같긴 한데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로 받는 검증 보고서 있잖아요. 의견 써 있는. 그 검증 보고서는 증인이 인사 보고 때 작성하시는 그 서류에 첨부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인사 보고 가실 때 그걸
재중해서 가시기는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 서류에는 첨부는 안 시키고. 그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논의를 해야 하는 후보자가 있으면 제가 가져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 제시하거나 하진 않았고 참고 자료로 그냥 지참한 적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나 비서실장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해야 될 때는 개별로 그거 보여드리면서 보고한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주로 그 저 민정수석께서 그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그냥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혹시나 뭔가 좀 필요하실까봐 지참한 정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강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37항입니다. 대통령의 인사 지명 발표 전반에 이것도 이 통상적인 사안입니다. 통상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순서가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신다면은 첫 번째 후보자 추천, 두 번째 이제 후보자에게 연락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이제 받아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실시할 거고요. 네 번째 문제가 없다는 경우에 문제가 없을 경우 후보자한테 지명 통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에 대한 최종 지명 발표를 거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절차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는 맞죠? 네, 그럴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사실 통지 부분인데요.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한테 지명될 거다 이제 통과하셨으니까 지명될 거다라는 지명 통지를 통상적으로 누가 어떤 절차로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검증 통과해서 그 곧 지명이 임박한 후보자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사안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께 의중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검증을 받으실 의향이 있는지 묻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재직하던 시기에는 좀 청문직이나 이렇게 무거운 직위는 제가 직접 연락을 안 드리고 예를 들면 소관 수석께서 연락을 하시게 하거나 예. 그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그렇게 되면 소관 수석께 좀 저는 약간 요청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아, 예. 예, 제가 직접 한 적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임용되는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직위의 중요성 등에 따라 가지고 행정관이 통지해 주실 때도 있고 이 증인 인사비서관께서 통지해 주실 때도 있고 청문직 같이 고위직이면은 소관 수석께서 통지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일반 고위직 공무원, 그러니까 1급까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일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희가 인사비서관실에서 통지를 하기보다는 그 각 부처의 인사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예. 좀 안내를 제가 재직할 땐 그렇게 안내를 예. 하고 그러면 있었습니다. 정무직들은 어떨까요? 청문직하고 정무직을 좀 구분해 가지고 예. 청문직 아닌 정무직 정도면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좀 그때그때 달랐을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제가 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상황상 만약에 그게 더 맞으면 저희 행정관이나 아니면 소관 수석께 부탁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때그때 좀 예. 달랐습니다. 그럼 청문직의 경우에는 증인기억에 소관 수석급들이 통지해 주신 걸로 알고 예,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증인기억에 연락을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구체적인 사안이 딱 기억이 나는 게 없어서 제가 예, 지금 좀 알겠습니다. 말씀 못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명을 발표하는 것은 증인께서 조사 받으실 때 통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브리핑 방식으로 하신다라고 진술하신 게 있던데 맞습니까? 예, 일반적인 사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0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던 정무직이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 과오를 저질렀든 해서 이제 사직될 때 그 사직 절차에도 이제 인사비서관실 관여합니까? 저희는 보통 사직 절차 자체를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 자체는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관여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거 역시 좀 구체적인 사안이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 사직을 했다, 뭐 사직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보통 이제 사직 절차는 그 사직 의사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나면 그 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이 제가 할지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로 다른 후보로 교체할지의 문제가 될 텐데요. 만약에 사의를 표해서 다른 분을 그 자리에 모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인사 절차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사직서 즉시 수리가 필요하면 그거는 인사제도비서관실에서
사직서 수리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이제 인사 업무 보좌하셨던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한덕수 권한 대행 및 최상목 권한 대행 당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한 인사 재가와 관련해서 두 명의 권한 대행들한테 인사 관련 보고하시고 그리고 인사 재가 받아오시고 한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피고인 한덕수는 특검 조사에서 권한 대행 시 인사,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보좌를 받았다고 진술하셨고, 피고인 최상목은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이 하는 인사에 관련하여 몇 번 인사비서관이 결재를 받아간 것이 있다. 그 외에는 대통령 안보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셨는데요. 증인이 아시기에도 이분들 말씀처럼 대통령이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계속해서 권한대행 인사 업무 보좌한 건 맞습니까? 예, 보좌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종전에 제가 진술서로도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만 그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 후에는 아무래도 대통령 재직 시에 비해서는 그 각 부처에서 직접 권한대행실로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건의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권한대행들께서도 그 결국은 지금 권한대행 체제이고 상황이 엄중해서 각 부처 장관이 인사를 하고자 하고 업무상 수요가 있으면 그러면 인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사비서관실 업무를 챙기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적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그 보좌를 했습니다. 예, 증거 순번 471번 그 출입 로그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뭐 확인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해와서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2025년 2월 14일 그리고 4월 4일 해서 서울청사 외 기관에서 이제 서울청사 오셨다고 해서 증인께서 출입하셨던 로그 기록이에요. 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서울청사의 방문기관 국무총리 비서실 기재부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이제 찾아뵀던 것 같아요. 날짜가 12월 18일, 24년 12월 18일, 25년 1월 24일, 25년 2월 7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가 이제 인사 관련 보고하러 가셨던 걸로 보면 됩니까? 그리고 저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아마 그 일반적으로 인사 보고하러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두 번 정도는 저희 수석급 이상 일괄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서 제출하러 갔던 적도 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다 인사 비서관으로서 인사 업무 하러 가신 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 사입사항입니다. 증인 그 조서 내용에도 있긴 한데요. 그 증인께서 권한대행께 인사 관련 사항 보고하기 전에 직속 상관인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먼저 그 내용 보고하셨고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마치면은 복귀하셔가지고 그 내용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다시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사전 보고는 비서실장님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직서가 제출이 됐고 뭐 반려가 되긴 했지만 그 전반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이 이제 예전처럼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께서 특별하게 의견을 많이 주시거나 하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고요. 다녀온 후에는 저 사전에 보고드린 것 중에 원래 보고드린 방향과 다르게 예를 들면 인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준비를 해갔는데 이번에 바로 진행하지 않으시기로 했다거나 이렇게 좀 변경이 있는 한에서 비서실장께 또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발표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께서 이제 이 발표 전후로 뭐 관여하신 건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제가 재직 시에 헌법재판관 관련된 인사는 이제 제가 관장한 사항이 아니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이 그 공직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면 인사혁신처가 국정관리 시스템 전자공문서로 임명 제간 작성해서 국무총리 부서를 받은 다음 대통령 비서실로 접수시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토 결재하고 나면 대통령에게 해당 임명 제간 상신돼 가지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게 되는 절차 알고 계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자체는 인사제도비서관이 관장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 주신 그 흐름 중에 제가 아주 뚜렷하게 알고 있던 건 없고요. 그냥 그 흐름 자체는 인사처에서 보통 기한을 하더라. 그리고 총리실 거쳐서 대통령실에 온다. 그럼 제가 하신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인데요. 인사혁신처에서 임명 제간이 대통령 비서실로 이제 접수되는 건 맞잖아요. 접수돼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상신될 때까지 이 전자 결재를 관여하는 담당자는 누굽니까? 인사제도비서관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항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에서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제간을 기한해서 국정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로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정진석이 해당 임명 제간에 대한 열람은 한 채 검토 결재를 안 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 제간이 최종적으로 상신되지 못한 사건 사실 증인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예,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당시 그 사후에 언론 보도로 그 사안이 좀 났었는데 사후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알았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749번 국무조정실 사실조회 해신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여기 방금 그 내용입니다. 여기 그 국무조정실로부터 조한창 정계선에 대한 전자 임명 제간 결재 상황 현황 저희가 파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남상민이 기한해가지고 쭉 내부 거쳐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제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결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재부로 넘어가는데 기재부로 넘어간 이유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총리 권한대행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로 넘어갔고 기재부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상목이 부서를 합니다. 그러고 대통령 비서실로 넘어옵니다. 바로 넘어와서 장익준이라는 사람이 접수했고 접수해서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넘겼는데 열람은 하였으나 결재를 하지 않음해서 여기 단계에서 멈춰버렸고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를 못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증인은 언론을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 접수하신 분 성함은 제가 모르는 분이라 예. 일반적인 그냥 서류 접수하시는 직원이었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예,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증인 여쭤보려고 지금 다음 질문인데요. 아까 여기 보이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접수한 사람이잖아요. 접수. 이 장익준 누군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장익준 누군지 모르십니까? 예, 저희 인사제도비서관실 근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일반적으로 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예, 제가 확인하면 모르는 되긴 분입니다. 하는데요. 그럼 이 장익준이라는 사람이 인사제도비서관실이랑 인사비서관실 직원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증거목록 순번 753번 수기 인사 발령안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상황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에 대해서 재판장님, 증인은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사후 아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 아니면 아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봐주세요. 인사 발령안인데요. 최상목이 정계선 조한창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 서명 임명 제간 작성하도록 해서 전자가 아니고 25년 1월 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기로 임명 제간 이렇게 인사 발령안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옛날 양식이더라고요. 일단 여기다가 질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르신다면 끝내면 되는 거고
아니 뭐-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데 예. 관련된 서면 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명 제가 수기로 한 그러니까 사실은. 혹시 뭐 들어서 아실 수도 있는 거라 일단 물어보고 뭐 모른다고 하면 더 물어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예, 얘기 끝입니다. 예. 증인 이렇게 수기로 최상목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검토 결제 막아버려 가지고 수기로 인사 발령하신 거 증인 알고 있으세요? 수기 제가를 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근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는지 사전에 접했는지는 기억은 명확치는 않은데 수기제가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그러면은 증인께서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부하 직원이잖아요. 예.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하고 정계선 조한창 임명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증인하시기에 갈등 상황. 언론에 난 것 말고 증인이 아시냐는 거거든요. 언론으로는 갈등 상황 있었다고 이제 확인했고요. 특별히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그 최상목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임명하시기로 발표하셨고요. 심지어 이제 이 임명 재간 전자결제 올라올 때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부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사는 너무 명백하게 확인이 됐잖아요. 임명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된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모르는 사안이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발표했고 부서도 했어요. 그 이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근데 그 중간 단계 검토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거를 검토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아니라 검토한 후에 열람한 후에 검토 안 해가지고 뭉개버려 가지고 이걸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거는 사실 규정이나 이런 그 결제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3항입니다. 청문직 후보자의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전에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 보내서 청문 절차 거치게 되는 거 맞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50항을 좀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인사청문 요청안 기한하고 발송하고 하는데 관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 인사제도비서관실입니다. 이것도 인사제도비서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4항입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로 보낼 때도 인사혁신처가 국정관리 시스템으로 인사청문 요청안 작성해서 대통령 비서실로 접수시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토 결제 마찬가지로 하시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제를 한 후 인사혁신처가 국회로 발송하는 절차 맞습니까? 그 점 역시 제가 그 업무로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대통령 인사안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기한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절차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사항 여쭤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증인은 한독수 피고인이 2025년 4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대통령 목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이완규 함상훈이 그때 지명될 거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셨나요? 직전에 들었는지 아니면 그 언론 보도 후에 들었는지 뭔가 그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발표한다 이 정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 사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지 기억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미리 발표 전에 아셨는지 발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는 당연히 보셨을 것이고요. 예, 한독수 피고인은 2025년 4월 7일 오전에 민정수석인 피고인 김주연으로부터 복수의 법조인들을 추천받으면서 그 중에 이완규 함상훈을 선택했다라고 진술하십니다. 증인께서 그 과정을 알고 계신 게 나눠 물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네,
이 과정에 인사비서관실이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59항 좀 다른 거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로 이완규 함상훈을 후보자로 결정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신 거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나눠서 묻겠습니다. 인사비서관실이 그 한덕수 피고인이 4월 8일에 이완규 함상훈 지명 발표하셨잖아요. 그 지명 발표에 인사비서관실이 관여한 것 있습니까? 발표에 관여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뭔가 그런 그 청문직 내지는 지명 발표 형태가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을 해준 기억은 있는데요. 그때 특별하게 사람 이름이 거론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명 발표에도 관여한 바는 없으시다가 결론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건데 여쭤볼게요. 인사비서관실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명 통지 있죠. 지명되셨다고, 지명될 거라고. 그런 통지에 관여한 사실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비서관실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 있죠. 인사검증 의뢰든 인사검증 결과를 받든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관여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당시에는 몰랐고 그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접했고 제가 그 진술서 제출했던 진술서 질문 항목을 통해서 약간 알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전혀 모르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대행 체제 하에서 지금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를 아예 안 하신 걸로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 청문직으로 보면 대행 체제가 아니고 그 전에 대행 체제가 아닐 때 청문직 인사가 있을 때 인사비서관이 아예 관여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뭐 보안을 말씀드린 그 보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위들에는 관여를 아예 안 하거나 발표 직전에 알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경호처 인사도 관여를 하지 않았었고 수사기관 관련된 그런 인사도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수사기는 좀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헌법재판관도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건가요? 약간 보통 이게 뭐 경호처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보안 대상자 보안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안에서 많이 그 보안을 좀 유지하면서 인사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비서관실이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그 관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게 업무가 보안이라는 게 아니고 그 직위 등이 이제 보안이 필요한 이런 걸 예, 말씀하시는 둘 거예요? 다 좀 중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둘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경우는 사실은 그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예우 차원에서라도 보안을 좀 많이 유지를 하는 게 맞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인사비서관실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이 인사비서관으로 계시면서 대행 체제가 아닐 때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한 적이 있죠? 제 기억에 없습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그러면 좀 일단 뭐 대행 체제 전에 헌법재판관 지명 등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정계선 후보자, 조한창 후보자의 경우도 국회 선출된 후보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도 사실 인사비서관실에서 그 선출 후에 절차까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후보자가 선출됐다는 점만 그냥 알고 있었고 그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당시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인사보고 열린 사실 없죠, 그러면? 예, 없었습니다. 뭐 또 당연한 건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확인을 해야 돼서요. 증인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를 한덕수 권한대행 또는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당연히 보고한 사실도 없죠. 예, 검증 결과서를 제가 별도로 전달을 받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예,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청문직 아니면 청문직 아니라도 임기가 정해진 직위에 대해서 그
그 여기는 이제 기간이 임기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차기 후보자를 선정해서 임명하는 게 예정이 돼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인사 추천 준비를 언제 전부터 해왔습니까? 준비를 해왔다는 사례에서요. 그게 구체적인 사안이 좀 생각이 나면 좋을 텐데요. 예. 지금 제가 담당하던 직위 중에 그렇게 임기가 있는 직위가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증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에 만료할 예정이라는 것 그 무렵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사실 그 헌법재판관이 제가 당시 담당하던 직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 업무로 그 뭐 챙겨보거나 그러던 사안은 아닙니다.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였을 겁니다. 증인 그러면 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25년 4월 18일에 임기 만료니까 그리고 대통령 몫이거든요. 그럼 이분도 후임을 당연히 인사 공백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상황이었다면 찾아야 그럴 것 되잖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예, 예. 이 후보자 물색과 추천을 누가 합니까? 제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인사비서관실의 업무 아닌 경우는 그게 이제 보안을 이유로 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그 보안 문제로 저한테도 특별하게 절차가 공유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자리에 관해서 저한테 챙기라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물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업무 분장이나 업무 시스템으로 보면 인사비서관실이 사전에 물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헌법재판관 등 이제 여러 헌법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그건 인사비서관실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아시기에 인사비서관실 말고 어떤 부서가 이 후보자 물색들을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관이면? 사실 그것도 그 전혀 제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을 알고 있는 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대통령께서 어느 날 그냥 이 사람으로 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 문제라서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인사비서관실은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찾기 위한 그런 물색이나 추천 작업 전혀 한 사실 없는 거네요. 예, 없었습니다. 예. 7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제가 예로 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인사검증 거치는데 2에서 3주간 통상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사검증 거치는데 2에서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담당자들 말이. 그리고 청문직이니까 이후에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사 공백을 막으려면 최소 임기 만료 2, 3개월 전에 후보자 물색해서 후보자 선정해야 되거든요. 증인 그러면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 물색, 추천 이런 사정에 대해서 아시는 게 전혀 없었어요? 이 두 자리에 대해서? 재판장님, 증인이 자꾸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인사비서관실에서는 예, 증인 모르시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헌법기관 인사에 관해서 보완을 유효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예, 증인 모르신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예.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증인이 좀 곤혹스러운 예. 것 같습니다. 예. 증인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는 헌법기관 관련해서는 인사비서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담당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챙길 직위였으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텐데요.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좀 고려하셔가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덕수 피고인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24년 4월 7일 오전에 민정수석인 김주현 피고인이 10여 명 정도의 법조인 명단 갖고 와서 이완규, 함상훈 등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진술하십니다. 그 명단이 지금 돼 있었다라고 진술하셨거든요. 수사 때 이 한덕수 피고인께서 그 명단 작성하는 것에 인사비서관실 뭐 관여한 것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없습니다. 그런 거 작성해 보신 적 없고 본 적도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이 72항 생략하겠습니다. 73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피고인이 2025년 4월 7일에 죄송합니다. 71항도 2025년이었습니다. 속 기사님 좀 반영 좀 해주십시오. 71항 2025년입니다. 74항입니다. 2025년 4월 7일 한덕수 피고인이 이왕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결정하셨고 이를 민정수석 김주현 피고인한테 말을 하신 거거든요. 이 사람들로 하자. 그러면은 증인의 업무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잖아요. 담당 업무가. 그러면 민정수석 김주현 피고인이 증인한테 후속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인사 준비하자라고 증인한테 알리고 후속 절차 준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어떤 부처의 직위였다면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헌법재판관, 헌법기관 뭐 이런 자리들이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실 담당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뭔가 추가로 지시를 하실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오전 재판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지금 증인님 진술하신 내용이 이 사건의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 오늘 오후에도 아마 증인 신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해하시고 대략적인 시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주신문은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다 된 상태라서 뭐 오후에 금방 끝날 것 같고요. 반대 신문을 준비하고 계신 변호인 누가 반대 신문 하실 건가요? 한 5분 정도. 짧게 마무리하실 예, 겁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변호인께서 예, 저는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1시간 정도 필요하십니까? 네. 생략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면 오후에 한 2시간에서 뭐 3시간 사이 정도 더 진행을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후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오후 재판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에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정하겠습니다.